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실질 가치는 7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환율이 1,900원까지 갔습니다. 망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6개월 먼저 준비했느냐, 아니냐. 지금 똑같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긴급여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 은행들이 무너질 준비를 하는 걸까요? 오늘 정부가 입 다물고 있는 진실을 폭로하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MF 2차 위기가 온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잃는 사람,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어떤 사람들은 집도 회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달러를 산 사람들은 재산을 3배로 불렸습니다. 2008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할 자산, 끝까지 들고 가야 할 자산, 그리고 위기 속에서 부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국 경제의 신호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 RP 매입이 폭발했습니다. 환매 조건 부채권 RP. 매입이란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1분기 5천억 원이 4분기 6조 5천억 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를 넘나듭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합니다. 한국이 빚을 못 갚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셋째,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나갑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의 30% 수준입니다. 강남조차 거래가 멈췄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거래가 먼저 멈추고 그 다음 가격이 폭락합니다. 다섯째, PF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은 건설사가 아파트 짓기 위해 받는 돈입니다. 문제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부실 PF 대출 규모가 8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80조 원을 좀비 PF들이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여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2022년에 발견했으면 수술로 간단히 치료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통제 먹으면 돼요. 4년을 버텼습니다. 2025년 지금 암은 전이됐고 수술로도 살기 힘듭니다. 한국의 PF 대출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이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1천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일주일 뒤 아들이 또 왔습니다. 죄송한데 이자 포함 1,05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1,200만 원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또 일주일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일주일짜리 대출이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갚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며 언젠가 갚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PF 대출이 부실해지면 건설사가 부도납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은행이 손실을 입습니다. 은행 손실이 커지면
예금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면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긴급자금을 투입합니다. 긴급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통화량이 폭발합니다. 통화량이 폭발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급등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이게 위기의 메커니즘입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동네 빵집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빵 한 개에 1,000원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500원이 됐습니다. 빵이 비싸진 게 아닙니다.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80조 원을 찍어내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 원, 숫자는 그대로지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줄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느끼지 않으십니까? 라면, 우유, 계란 가격이 전부 올랐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본격적인 물가 폭등이 시작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돈이 더 풀리고 물가가 더 오릅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잡는데 올리면 대출자들이 죽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대출자들을 살리는데 내리면 물가가 폭발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희생됩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역사가 답을 줍니다. 대출자들을 희생시킵니다. 금리를 올립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927년 IMF 때 강남 아파트 값이 50%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주택 가격이 40% 폭락했습니다. 부동산도 떨어집니다. 특히 대출로 산 부동산은 더 위험합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으면 집을 빼앗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습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산 부동산만 안전합니다. 대출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미국 2008년입니다. 미국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시켰습니다. 부실 은행들을 정리했습니다. 살릴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당이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실업률이 10%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2010년부터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입니다. 비결은 빠른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진통제가 아니라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실패 사례, 그리스 2010년입니다. 그리스는 구조 조정을 미뤘습니다. 빚을 계속 늘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3년 뒤 폭발했습니다. 국채금리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업률이 27%를 넘었습니다. 결국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경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10%의 고통을 피하려다 50%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입니다.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터키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를 계속 내렸습니다. 경제학 이론을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터키 리라가 폭락했습니다. 5년 만에 70%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빠르게 결단하고 고통을 감수한 나라는 회복했습니다.
미루고 회피한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후자입니다. 한국과 이들 나라의 유사점을 보십시오. 첫째, 구조조정 회피입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둘째, 통화 발행 증가입니다. RP 매입으로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셋째, 정치적 고려입니다. 대선, 총선을 앞두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미룹니다. 넷째, 낙관적 전망 고수입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외국인들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강합니다. 삼성, 현대,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위기는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끓는 물속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미칠 충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이 흔들립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 20%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30, 40% 폭락도 가능합니다. 대출이 많은 분들은 깡통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예금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은행 이자는 3%인데 물가 상승률은 5%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2%씩 손해입니다. 셋째,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 지금 4%인 금리가 1년 뒤 6%가 될 수 있습니다. 1억 원 대출이면 월 이자가 3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넷째, 실업 위험이 커집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정리해고가 시작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이 특히 위험합니다. 다섯째, 물가가 폭등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수입 물가가 급등합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2,500원을 넘습니다. 외식비가 1인당 2만 원이 기본이 됩니다. 여섯째, 노후 준비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대출, 월급,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트라우마를 기억하십니까?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들이 쫓겨났습니다. 가장이 실직하면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자살률이 치솟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다시 겪고 싶습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차이는 이번에는 더 천천히 온다는 것입니다. IMF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서서히 죽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집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은 대외 순자산국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합니다. 환율 변동이 위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80조 원을 RP 매입으로 풀어붓고 있습니다.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 나라가 하는 행동입니까?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점검하며 혹시 모르니까 준비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불날 조짐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신중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환율도 계속 오릅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미국은 달랐습니다. 2008년 과감하게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부실 은행을 정리했습니다. 단기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계속 버틴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상반기 국민연금이 한국 채권을 사줍니다.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위기 넘겼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2026년 하반기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이 소진됩니다. 국내 채권 비중이 25%를 돌파합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합니다.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027년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PF 대출이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를 냅니다. 은행들의 자본이 잠식됩니다. 뱅크런 조짐이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투입하지만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합니다.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최악의 경우 환율이 1,700원까지 갑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3,000원을 넘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 됩니다. 서민 생활고가 극심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2026년 상반기 고통이 옵니다. PF 대출 중 회생 불가능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건설사 3파수계가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15% 하락합니다.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고통입니다. 2026년 하반기 회복 신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를 회복합니다. 금리가 안정화됩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옵니다. 2027년 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오릅니다. 건전한 기업들이 싼 땅을 매입해 재개발을 시작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수하면 나중 50%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 기반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당장 10분이면 됩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외화 통장을 만드십시오. 다음 주까지 첫 매수를 시작하십시오. 자산의 30%를 달러로 바꾸십시오. S&P 500 ETF를 사십시오. 금 ETF도 10% 매수하십시오. 매월 정기 매수를 자동화하십시오. 매달 수입의 20%를 달러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시장이 떨어질 때도 계속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기가 와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계기판을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지표를 매일 점검하십시오. 첫째,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3.4% 이상이면 달러 자산 20%를 확보하십시오. 3.5%를 돌파하면 30, 40%로 확대하십시오. 3.7%를 돌파하면 비상모드입니다. 해외 자산 50%입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을 돌파하면 생필품 재고를 확보하십시오. 1,550원을 돌파하면 해외여행과 유학 계획을 재검토하십시오. 1,600원을 돌파하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고정비를 축소하십시오. 셋째, 한국은행 RP 잔액입니다. 월간 2조 원 이상 증가하면 금융시장 불안 신호입니다. 3조 원 이상 증가하면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검토하십시오. 5조 원 이상 증가하면 비상 상황입니다. 현금 확보를 최우선하십시오. 넷째, 국민연금 채권 매입 속도입니다. 25%에 근접하면 금리 반등 가능성에 대비하십시오. 25%를 돌파하면 더 이상 방어선이 없습니다.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십시오. 다섯째, 뱅크런 조짐입니다. 은행 예금 이탈 급증 뉴스, 저축은행 부실 연쇄 보도, 금융감독원 긴급 점검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분산하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현금과 달러를 준비하십시오. 장기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이 5가지 계기판을 매일 점검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환율 1,500원, 국채금리 3.5%, RP 잔액 월간 2조 원 이상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팔아야 할 자산과 끝까지 들고 가야 할 자산을 정리하겠습니다. 팔아야 할 자산 3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비중 50% 이상인 부동산입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신도시 부동산, PF 대출로 지은 아파트는 위험합니다. 지금 정리하십시오. 둘째, 원화 예금 100%입니다. 은행 예금만 갖고 계십니까? 최소한 20%는 달러로 바꾸십시오. 셋째, 건설, 부동산 관련 주식입니다. PF 대출 문제가 터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지금 정리하십시오. 끝까지 들고 가야 부자 되는 자산 4가지입니다. 첫째, 달러 자산입니다. 미국 S&P 500 ETF, 나스닥 ETF, 달러 예금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자동으로 수익이 납니다. 최소 20%, 가능하면 40%를 달러로 들고 가십시오. 둘째, 금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금 가격이 오릅니다. 자산의 10%는 금으로 들고 가십시오. 셋째, 수출 대기업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넷째, 자기 자신입니다. 영어를 배우십시오. 프로그래밍을 배우십시오.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이 가진 기술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1997년, 2008년, 2020년 남들보다 6개월만 빨리 움직인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